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본인만의 행운의 물건이 있으신가요? 저에겐 분씨처럼 팔에 항상 차고 다녔던 색색깔의 구슬 팔찌가 행운의 물건이랍니다. 팔찌의 파란색 구슬 안쪽으로는 이힐리베디히 SH라고 쓰여 있어요. 어렸을 땐 이 문구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차고 다녔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 독일어로 I love you의 의미더군요. SH는 제 이름의 약자이고요. 이건 우리 엄마의 유품이었어요. 적어도 1년 전까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제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말이죠. 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끔찍했던 시집살이 후 남편과 이혼하고 시댁에서 탈출하여 새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예요. 저의 고된 시집살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보다 더 힘들게 결혼 생활하신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실래요? 같이 한풀이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는 모든 게 일단락 되었고 다 과거의 일이 돼버렸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새 쌍둥이를 키우며 고등 검정고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제 인생에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꿈만 같네요. 아직도 1년 전 그날이 믿어지지 않아요. 참으로 현실감 없는 저의 인생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전 구멍가게 하나 없는 오지 중의 오지인 시골 촌구석에서 자랐어요. 바닷가 근처이긴 했지만 거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옛날 6.25 전쟁이 벌어진 줄도 몰랐대요. 전쟁이 모두 끝나고 몇 년 후에야 알았다고 하네요. 저희 부모님은 나이가 정말 많으셨어요. 저희 아빠 50세, 그리고 엄마 40세에 절 낳으셨다고 하니 제가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었죠.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 고된 노동 속에 겉모습도 더 빨리 늙어버린 거죠. 동네 아이들에 의해 너희 엄마 아빤 할매 할배 라고 놀림을 받은 것도 모자라 부모님의 직업 갖고도 참 놀림 많이 받았네요. 저희 아빠는 정화조 청소부였거든요. 성현이 아빠는 똥 푸는 사람이래요. 아우 똥냄새. 허이, 허이, 저리 가. 라며 저한테까지 냄새난다고 했었죠. 본인들도 다들 농사 짓는 집 자식들이라 거름 냄새 나던 놈들인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던 꼴이었죠. 매번 울면서 집에 돌아오면 집에 계시던 엄마는 제게 미안하다 하셨어요. 성효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널 키우는 건 엄마 아빠의 욕심이었어. 이렇게 알다가도 모를 소리를 하셨죠. 그게 어떤 뜻이었는지는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가난했지만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던 부모님이셨는데 우리 가족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쳐왔어요. 엄마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게 된 거죠. 읍내 병원에 가보고 지방 대학병원에도 가보고 급기야 서울 큰 병원에까지 가봤지만 진단명이 안 나왔어요. 급기야 헛것을 보기 시작하고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옆집 할머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성효 아빠, 암만 해도 내가 보기엔 성효애미가 귀신이 들린 게 틀림없어. 신병인 것 같으니 구술 한번 해보게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아빠는 없는 돈을 모아 구슬 한 판 크게 버렸어요. 조용하던 동네가 떠나가라 구슬 한 판 버리던 때가 엊그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나네요. 무당이 매서운 눈으로 우리 가족을 째려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애기 데려온 벌이야. 엄마가 신내림 안 받으면 이 아이한테 그대로 내려가니 결단을 내리라고. 아빠도 미신을 믿지 않았던지라 망설였지만 엄마는 무당의 말을 그대로 믿으며 저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이 내려갈까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의 길로 들어섰어요. 순하디 순했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진하게 화장하고 한복 입으며 무당이 되자 너무 낯설고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프지 않게 된 게 신기하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됐고 나중엔 신당에서 굿을 갖고 놀기도 하며 완전히 익숙해졌죠. 시골 읍내에서 신당을 차렸던지라 찾는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용했던 무당이었는지 우리 가족의 슬픈 미래를 예측했던 것 같아요. 성효야, 엄마 아빠는 아마 오래도록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우리 가족의 3년 이후의 미래가 안 그려져. 혹시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놀라거나 슬퍼하지 말고 꿋꿋하게 잘 살아가야 한다.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니까. 알았지? 초등학생이었던 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그 이후 3년 정도 흐르고 중학교 입학식 날 저희 부모님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두 분이 한날 한시에 가시게 된 거죠. 14살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슬픔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고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게 남은 건 엄마가 주신 색색깔의 예쁜 보석으로 구성된 팔찌뿐이었어요. 그 팔찌를 지금까지도 한 몸처럼 차고 다니고 있죠. 집에 있던 음식들이 점점 떨어져 가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슬픔보다 당장 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더 신경이 쓰였어요. 동네 분들이 절 챙겨주신다고 가끔 음식들을 갖다 주셨지만 몇 달을 받아먹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눈치 없던 동네 친구가 제 기분을 전환시켜준다며 같이 놀러가자고 찾아왔어요. 성효야, 읍내에 서커스단 왔단다. 가서 구경 가자. 표값은 내가 내줄게. 나 용돈 받았어. 아우, 됐어. 야, 지금 내가 서커스 볼 상황이냐? 당장 배가 고파서 나물이라도 캐러 가야겠어. 너 밥 안 먹었구나? 야, 읍내 가서 내가 햄버거 쏠게. 햄버거 가게 새로 생긴 거 알지? 햄버거란 소리에 눈이 번뜩 띄어서 홀린 듯 친구를 따라 나섰죠. 햄버거와 콜라를 맛있게 먹고 서커스를 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서커스 단원들의 옷이며 무대 디자인이며 형형색색의 화려함에 도취되었어요. 다 끝나고 나가려는데 벽보에 서커스 여성 단원 모집, 키 155 이하, 숙식과 월급 제공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 중1임에도 150도 간당간당했던 저는 숙식까지 제공해주고 월급도 준다는 말에 당장 단장님을 찾아갔어요. 작은 체구에 당찬 저의 태도가 마음에 드셨는지 바로 채용되었죠. 당장 그날 저녁 서커스 단원들의 식사부터 아주 푸짐했던지라 배 터지게 밥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어요. 그때만 해도 중학교 의무교육 전이라 전 바로 중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죠. 학교 선생님들께선 강하게 만류하셨지만 공부에 큰 뜻도 없던 저는 당장 굶지 않게 해주는 서커스단이 학교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마술사 선배의 매직박스 안에 몸을 굽히고 들어가기도 하고 원통 안에 숨어있기도 하면서 서커스단 내에서의 제 역할을 다 했어요. 단장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죠. 그렇게 1년 정도 전국을 다니며 유랑단 생활을 하는데 15살이 되던 해 겨울 3달 동안 제 키가
갑자기 14cm나 커버리더군요. 150이었던 제 키가 164가 되자 더 이상 통이나 박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서커스 단원들은 물론 저 또한 매우 난감해했죠. 원래 하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단장님께선 고공 줄타기를 한번 배워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밥값은 해야 했기에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보기로 했어요. 운동신경이 좀 있었는지 고공 줄타기도 곧잘 했던 전 한 2, 3년을 신나게 일하며 돈도 조금 모았네요. 실은 월급은 정말 쥐꼬리였지만 전국을 따라다니며 숙식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체가 다행스럽게 여겨졌어요. 엄마 아빠의 부재를 못 느낄 만큼 서커스 단원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것도 만족스러웠고요. 그러나 그런 행운도 영구적이진 않더군요. 높은 곳에서 줄타기 하다가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로의 기억은 없었는데 눈 떠보니 병원에 제 양쪽 다리가 깁스한 채로 묶여있더군요. 제 앞엔 아무도 없었죠. 제가 정신이 드니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어요. 보호자 없나요? 이 상태로 혼자 움직이긴 무리일 텐데 간호사들이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요. 아, 제가 서커스 하다가 떨어졌는데 단장님 안 오셨나요? 아, 그 남자분 다음 공연이 있다고 바로 가셨어요. 워낙 멀리 떠나게 되어 한동안 못 올 거라고 잘 부탁한다고 그러시던데. 너무 서운하고 서러웠어요. 나름 아버지같이 따르던 단장님이었는데 역시 남은 남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시는 서커스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권유하시더군요. 저도 다시 사고 날까 무서워 병원에서 나가면 일반적인 취업 자리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흉터투성이인 다리에 철심을 박은 채로 절뚝거리며 몇 개월 뒤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서커스하며 번 돈은 치료비로 고스란히 다 들어갔죠. 읍내에 메리아스 공장으로 들어가 일하게 되었어요. 취업 면접을 볼 때 다리를 최대한 절뚝거리지 않고 멀쩡한 것처럼 걸어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신분 조회를 잘 안 했던지라 나이도 20살이라고 속이고 들어갔죠. 화기애애하고 재밌었던 서커스단 생활과는 달리 메리아스 공장은 분위기가 매우 살벌하더군요. 먼저 입사한 선배들과 후배들 간의 위계 질서가 딱 잡혀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 기계 앞에서 일해야 했죠. 무슨 군대도 아닌데 몇 년 일찍 입사했다고 군기 잡는 꼴이라니 기도 안 차더군요. 전 일머리가 있었던지라 공장 운영의 허점들이 눈에 쏙쏙 들어왔어요. 나중에 내가 공장을 직접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며 공장장이 되는 꿈을 꿔보기도 했죠.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 일단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마음에 야근도 마다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쎄빠지게 밤새 일해도 통장에 찍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죠. 생각보다 적은 액수에 실망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일하던 남자 선배의 월급을 슬쩍 훔쳐봤더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더군요. 어머, 오빠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제 월급의 반은 더 많은걸요? 그 남자 선배는 당돌한 제 물음에 황당하다는 듯이 허허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하지. 난 너보다 3년이나 더 일했고 전문대 나오고 군대 갔다 온 경력까지 다 쳐주던데. 어머 오빠 대학도 나왔어요? 야 엘리트네. 뭐 지방에 있는 이름 모를 전문대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그냥저냥 괜찮았는데 아버지 장사가 폭삭 망하는 바람에 얼른 돈이나 벌어야 했지 뭐. 그나저나 날도 더운데 이따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할래? 맥주요? 아 그래요. 맥주 한잔 정도야 뭐. 나이를 속여 아직 19살 미성년자였던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가볍게 맥주 한 잔이라는 얘기에 호프집으로 쫄래쫄래 따라갔죠. 그러나 호프집 입장하는 데스크에서 딱 걸리고 말았어요. 주민등록증 좀 주시겠어요? 뻘쭘하게 눈치만 보다가 전 그냥 호프집 밖으로 나와버렸고 오빠한테 제 실제 나이를 실토했네요. 저 사실 아직 19살이에요. 미성년자라고 하면 안 써줄까봐 메리아스 공장 취업할 때 나이 속인 거예요. 진짜 어쩐지 꼬맹인 것 같더라니. 뭐요? 꼬맹이라뇨. 이래봬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라고요. 그래? 그럼 이번 주 주말부터 오빠랑 동물원 가고 공원 다니고 하면서 네가 살아온 얘기 해줄래? 산전수전 다 겪었다며.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살았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 어때? 그렇게 도철이 오빠와 전 공정이 쉬는 일요일마다 만나서 산으로 들로 놀러를 다녔죠. 몇 달이 지나고 20살이 되자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더군요. 아니, 사귀는 게 아니라 결혼하자고 했어요. 제 동그란 눈은 더 커졌죠.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뭐? 결혼? 나 이제 20살인데 결혼하자고? 우리 정식으로 데이트 한 번 안 했잖아. 지금까지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닌 게 데이트지. 그럼 뭐야? 어차피 넌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네가 공장 내 옆라인에서 일 시작할 때부터 난 널 찍었어. 내 신부감으로 말야. 널 챙겨주고 소중히 여겨준 것도 다 그 때문이야. 넌 내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그냥 가볍게 만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 진지한 눈빛의 도철 오빠의 멘트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중에 가족이란 단어가 콕 박혔죠. 엄마 아빠가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고 가족 없이 살아온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눈물이 왈칵 났어요.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되어준다니, 날 지켜준다니, 내가 다시 가족을 갖게 된다니, 꿈만 같았죠. 그날 이후 뭐에 이끌리듯 빠르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정신 차려보니 상견례 자리더군요. 진도철 이 남자는 3형제 중에 큰아들이었고 20대 초반의 시동생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남친의 아빠는 장사를 하다가 사기를 크게 당해 완전히 말아먹고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살고 있었어요. 남친의 엄마는 시장 바닥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나물 다듬어 파는 사람이었죠. 저도 참 어렵게 자랐지만 이 사람의 현재 상황도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요. 게다가 큰아들인지라 공장에서 월급 받는 족족 가족에게 모두 갖다 주고 있는 모양이었죠.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무표정이었어요. 큰며느리감인 절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반기는 기색 하나 찾아볼 수 없었죠. 우리 큰아들하고 결혼한다고? 넌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나 있냐? 그래도 메리아스 공장에서 몇 년 일했다며. 한 얼마가는 모아놨을 거 아냐. 우리 큰아들 데려갈 거면 그 돈 다 내놓을 생각해라. 얘가 우리 집안 기둥인데 한 집안의 기둥뿌리 뽑아가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안 그러냐? 예비 시모의 말에 전 벙쪄버렸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대뜸 첫마디가 돈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었죠. 정신 차리고 얼른 대답해야 했어요. 안 그럼 진짜 내 돈 다 뺏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기본적인 세간살이 마련할 돈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왜 제가 모아놓은 돈을 시댁에 다 드리고 결혼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원하시는 혼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진 돈 안에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도철아, 착한 여자애 데리고 온다며? 이게 착한 거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돈이라도 좀 있는 여자애를
며느리로 들여야지. 코아 마냥 애비애미도 없는 애를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말이냐? 너는 이 집안의 장손이 오로지 너만 생각하냐? 이기적인 놈. 당장 저 여자애 데리고 나가라. 결혼은 무슨? 꼴도 보기 싫다. 어머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고아라뇨. 저희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빨리 돌아가신 게 어디 제 탓인가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그렇게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당황해서 눈치만 보던 남친도 제 뒤를 따라 나오더군요. 한 치 앞도 안 보일 만큼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동안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했죠. 어머니께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내가 오빠랑 결혼하는 게 기둥 뿌리 뽑는 거야? 내가 지금껏 번 돈을 다 내놓으라니. 난 그렇게는 못해. 행복해지려고, 따뜻한 가족을 가지려고 결혼한다고 한 건데 오빠 집안에 들어가면 내 삶이 더 불행해질 것 같으니 이 결혼 못하겠어. 안 한다고. 성효야,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들이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 돈. 맨날 돈만 눈에 보이나 봐. 내가 큰아들의 효자이다 보니 지금껏 내 용돈 몇십만 원 빼고 가족들한테 다 쏟아 부어왔어. 너랑 결혼하면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야. 약속해. 나 빼고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엄마 아빠 못 모시겠어? 맹세할게. 이 결혼 그대로 진행하자, 성효야. 전 남친의 제안을 당연히 거절했고 다시금 공장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심란하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날이 밝자 일터로 다시 향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남친과 대면해야 했죠. 남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똑같이 절 대하더군요. 아니, 전보다 더 친근하게 대했어요. 마치 실제 와이프처럼 말이죠. 그렇게 무려 6개월이 지났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의 친절함에 익숙해진 저는 다시금 그와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미치도록 외로웠거든요.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남친이 유일했기에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남친은 또다시 약속했어요. 결혼하면 우리 가정 내가 지킬 거야. 시댁과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도 좋아. 부모님께 용돈만 드리고 그게 다야. 그 외에 며느리 노릇 할 필요도 없어. 우리 쿨하게 살자고. 믿음직한 남친의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린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한 번 했던 상견례를 되풀이할 필요도 없이 결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죠. 우리 집 맏며느리로 들어온 걸 환영한다. 우리 도철이가 그렇게 원하니 들어줄 수밖에. 자식 이기는 부모 있겠니? 그래도 부모한테 약속한 건 있으니 결혼해도 지키겠지 뭐. 결혼식 당일 하도 정신없던 터라 남편이 대체 시부모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되묻진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시부모들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확인하고 당장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결혼을 파토냈어야 했는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쿨하게 살자고 했지만 돈이 많지 않았던 저희 커플은 일단 시댁살이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 같던 시댁에서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전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6식구의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했어요. 온전히 저 혼자 말이죠. 엎드려서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는데 화딱지가 나더군요. TV 보며 히히덕거리고 있던 시모에게 따졌어요. 어머님, 왜 이 집안 살림을 저 혼자 다 해야 하는 건가요? 대체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 이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도련님들 속옷 빨래까지 왜 다 제가 해야 하냐고요? 야, 그럼 맏며느리 인니가 하지 나이 먹은 내가 하리? 네 시아버지는 노가다판에서 일하고
네 시동생들은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네 남편은 메리아스 공장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이까지 설거지 빨래 청소 따위가 뭐가 힘들다고 지랄이야. 결혼 초기부터 너 정말 이따위로 나올래? 어디서 CMA한테 눈을 부릅뜨고 따져? 어머님, 저도 메리아스 공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 집안일만 하면서 불평하는 건가요? 다들 살림살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제 할 일은 스스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고단한데 무슨 애가 생기겠어요? 주말이라 방에서 쉬고 있던 남편이 듣다 못해 나오더군요. 결혼 전부터 효자였던 남편은 당연히 자기 엄마 편이었죠. 야, 강성효, 맏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지. 몸도 안 좋은데 차가운 시장바닥에서 하루 종일 나물 파는 울 엄마한테 집안일까지 떠맡기겠다는 심보야? 뭐?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결혼 전에는 쿨하게 살자며. 이게 쿨한 거야? 난 완전히 이 집 노예라고. 다들 밥 먹고 남은 반찬에 다 식어 빠진 국에 밥 말아먹고 날 위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오빠는 결혼 전이랑 말이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라고. 야, 됐어. 뭔 사기 결혼이야. 다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거 봤냐? 닥치고 얼른 살림이나 열심히 해. 애 가지기 전까진 메리아스 공장도 열심히 다니며 돈도 좀 벌고 말이야. 남편에게 온갖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군요. 내가 원래 돈돈하던 사람이 아닌데 6 식구들 생활비를 저와 남편이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다 충당하려니 너무 빠듯했어요. 남편도 안 되겠는지 하루는 중대 발표를 하더군요. 나 아무래도 원양어선 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자격증 따서 원양어선 타면 공장 다니면 받는 돈의 2배 이상 벌 수 있다네. 뭐? 원양어선 타면 몇 달씩 집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위험하진 않을까? 우리 아기 갖기로 한 건 어쩌고. 나 혼자 몇 달씩 시댁에서 사는 게 외로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사소한 게 문제야. 어차피 자격증 준비하고 원양어선 취업 자리 알아보는 것도 몇 달 걸릴 테니 그때까지 아기나 갖자 우리. 내 나이가 있으니 더 늦춰선 안 될 것 같아. 그랬어요. 생활 형편 어려운 시댁에 얹혀 살면서 제 고단함이나 외로움, 구박받는 것 따윈 남편에게 전혀 안중에 없었죠. 다행히 아이는 계획했던 대로 빨리 들어섰어요. 웬일로 무심한 성격의 남편이 산부인과에 함께 가주더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기 집이 2개가 보이네요. 아마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옆에 또 하나가 보이네요. 아기 집이 총 3개인 거 보니 새 쌍둥이 같네요. 3배로 축하드립니다. 네? 새 쌍둥이요? 한꺼번에 3명이 태어난단 말씀이죠? 저와 남편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부는 아기는 우선 하나만 낳고 키워보며 1명을 더 낳을지 말지 고민해보자고 자녀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새 쌍둥이라니 기쁘지만 등에 식은땀이 나는 묘한 감정이었죠. 남편은 새 쌍둥이인 것만 확인하고 원양어선을 타러 가게 됐어요. 저 혼자 시댁에 남겨진 것이 너무 외롭고 살짝 두렵게 느껴졌죠. 절 아껴주는 사람들이 아닌 일 하나라도 더 시켜먹고 내 돈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시댁 식구들이었기 때문에요. 전 막달까진 일해서 돈을 모아놔야 한다는 신념하에 공장을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강제로 그만두게 되는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부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때 임신 7개월 때였지만 새 쌍둥이라서 배가 남산, 아니 백두산만 했었죠.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누워있는 시부의 병수발을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시동생이 둘이나 함께 살았지만 꼴에 먼 취업 준비를 그리도 거창하게 한다는 건지 병든 자기 아빠 놔두고 아침부터 동네 도서관에 나간다고 하더군요.
대체 몇 년을 취업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속이 터졌죠. 아니 도련님, 아버님이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병간호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온 가족이 임신한 저한테만 병수발을 고스란히 떠넘길 수가 있죠? 듣자하니 형수는 중학교도 안 나왔다면서요. 우리는 그래도 전문대 출신이라고요.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하며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나 해요? 무식하면 말이나 걸지 말든가. 뭐라고요? 아니 도련님, 지금 말 다 했어요? 거기 서봐요. 도련님! 백수 시동생들은 마치 짠 듯이 후루룩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너무 열받아서 시동생들의 뒤를 밟았어요. 대체 무슨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길래 백수 생활만 주구장창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도서관이 아닌 PC방이더군요. 조용히 뒤따라 가봤더니 게임을 해대는데 손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빠른 손놀림으로 재미지게 하더군요. 완전히 프로게이머인 줄 알았네요. 만삭이었던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았거든요. 씩씩거리며 한창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시동생들 옆에 가서 소리를 지르려는데 갑자기 핑 돌더니 픽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이미 제왕절개로 출산을 마친 상태더군요. 옆에는 시모가 눈을 셀쭉 뜨고 절 노려보고 있었죠. 야, 형수로서 시동생들 뒤나 캐고 다니냐? 걔네가 취업 준비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머리 식히러 PC방 갔다는데 그걸 뒤쫓아갔다가 쓰러져? 너도 참 한 성깔머리 하는 애구나.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네가 어디 공부하는 스트레스를 이해나 하겠니? 시모의 막말에 이제 화가 나기보단 서러웠어요. 게다가 아랫배가 불에 지진 듯이 아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어머니, 제가 만삭의 몸으로 중풍 걸려 쓰러진 시아버님 똥기저귀까지 갈고 있는데 아들인 도련님들은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제 맘이 어떻겠어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이 집 몸종인가요? 어째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하시나요? 이 집 귀한 손주를 셋이나 낳은 사람입니다, 저. 야, 누구 내 안 낳아봤냐? 어디서 애 낳은 거 가지고 유세를 떨려고 해, 시애미 앞에서. 네 새 쌍둥이 아들들 키우면서 시아버지 평간호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하니 얼른 기운내서 일어날 생각이나 해. 대꾸할 힘도 없어서 병원 침대 쇠부분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3박 4일 입원 후 산후조리는 꿈도 못 꾸고 집으로 돌아와 아기들 셋과 시아버지를 다 돌봐야 했죠. 집안 살림도 하면서 말이에요. 아기들 똥기저귀와 시아버지 똥기저귀를 번갈아 갈면서 이젠 더러운 줄도 모르겠더군요. 똥기저귀 가는 기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원양어선 타러 간 남편은 웬일인지 연락도 잘 안 되고 송금해 오는 생활비도 점점 줄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락하기가 힘들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배멀미 참아가며 원양어선 타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 우리 아버지 잘 간호하고 있지? 새 쌍둥이도 잘 크지? 그럼 됐지 뭐. 가끔 애들 사진이나 보내줘. 끊는다. 잠깐만. 본인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으면 어떡해? 생활비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는 거야? 애들 분유, 기저귀 값 정도만 주면 어떡해? 당신 동생들 여전히 백수고 난 이제 공장도 못 다니니 오로지 당신 월급으로만 8식구가 생활해야 한단 말이야. 에휴, 너 또 돈 얘기냐? 어째 서방 건강 한 번을 안 물어보고 맨날 돈 얘기만 주구장창. 됐다 끊어라. 돈 한 10만 원 더 붙일 테니.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내 인생에도 해뜰 날이 과연 올까? 끝도 없이 긴 어둠 속 동굴을 계속 걸어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 인생의 희망은 오직 새 쌍둥이들 뿐이었죠. 그렇게 한 6년을 지냈을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에서 나물 다듬어 팔던 시모까지 쓰러지셨어요. 시모의 당뇨가 심했던지라 합병증이 크게 온 거죠. 시모는 반신불수였던 시부 옆에 나란히 누워 거의 식물인간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간 백수 시동생들은 나란히 택배물류센터에 취직해 결혼도 하고 각자 독립해 살고 있었어요. 이제 동서들도 생겼겠다. 시부모 병간호를 나누어 하고 싶은 맘에 연락을 해봤죠. 동서, 어머님 아버님을 나 혼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동서도 주부니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교대로 병간호를 나누어 하는 게 좋겠어. 네? 형님, 그게 뭐가 좋다는 거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한테 시부모님 기저귀 수발 들라는 건가요? 전 심지어 지방되긴 하지만 대졸자예요. 그런 단순 노동은 학력 좀 떨어지는 형님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뭐라고? 대체 형님한테 말본새가 뭐야? 난 뭐 시부모님 병간호가 그토록 하고 싶은 일이라 하는 줄 알아? 학력? 웃기고 있네. 동서도 전업주부고 아직 아기 없으니 충분히 시간 낼 수 있잖아. 뚜. 그쪽에서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나 보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시동생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다들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안 읽고 제 연락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시동생들 집이 어딘지 주소도 모르기에 찾아갈 방법이 없었죠.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자식들도 외면하는 병든 시부모들을 내가 다 수발해야 한다는 게 뭔가 억울하게 느껴졌죠. 그들이 건강했을 때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도 아니었기에 더 하기 싫더군요. 정말 언어폭력에 날 구박만 하던 양반들인데 왜 내가 똥기저귀까지 살뜰히 갈아주며 죽까지 떠먹여줘야 하나. 너무 싫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후로도 시모와 시부 병간호를 4년이나 더 했더랬죠. 총합 10년을 수발했네요. 어느 날인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데 남편과 같은 원양어선을 타는 동료의 와이프가 절 불러 세우더군요. 쌍둥이 엄마, 내가 말 안 하려다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야.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쌍둥이 아빠가 원양어선 타고 다니면서 세계 각지의 현지에 처가 둘이나 더 있다네. 아주 혼혈아 낳고 살뜰히 챙겨주고 있대. 전 그 말을 듣는데 1도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래, 내가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구나. 며칠 후 남편이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조용히 얘기했어요. 쌍둥이 아빠, 현지 처가 둘이나 더 있다고? 원양어선 타더니 아주 국제적으로 노는구만. 그쪽 애들 잘 챙기고 우리 새 쌍둥이들은 평생 볼 생각하지 마라. 이미 내 애들 짐이며 내 짐도 다 싸놨으니 저기 누워있는 당신 부모들 돌아가실 때까지 잘 챙기고. 안녕. 다급해진 남편은 짐 챙겨서 떠나는 저와 새 쌍둥이들을 잡았어요. 우리는 뿌리치고 집을 나왔죠. 이미 아주 허름한 원룸 얻을 돈 정도는 챙겨놓고 있었거든요. 그 돈 정도만 있어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죠. 1년에 몇 번 못 보던 아빠한테 정이 없기로는 우리 새 쌍둥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로지 엄마 껌딱지인 아이들이었기에 순순히 저를 따라 나섰죠. 남편도 본인 부모님들이 누워 계신지라 멀리는 못 따라 나오더군요. 그렇게 남편과의 질긴 악연은 쫑이 났습니다. 이혼 절차도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고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마치 제가 어렸을 적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기분이 들더군요. 새 쌍둥이들을 굶길 순 없었기에 바로 다음 날부터 빌딩 청소부로 나섰죠. 이젠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들은 엄마가 없어도 밥도 잘 챙겨 먹고 잘 지내주었어요.
너무 대견했죠. 제가 청소부로 고용된 곳은 어떤 회사가 통으로 쓰고 있는 빌딩이었는데, 물론 친절한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군요.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려는데 어떤 과장님이 아이씨 깜짝이야. 경비! 왜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와서 청소하게 만드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큰 소리로 면박을 주더군요. 그 과장님은 그 후로도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그럴 때면 날 향해 죽일 듯이 구박하던 시댁 식구들이 오버랩 됐죠. 한 번은 사무실 내부를 청소하는데 바닥을 닦다가 그 과장님 신발에 물을 튀기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눈을 부라리며 제게 또 소리치더군요. 일 똑바로 안 해? 여기서 잘리고 싶어. 이게 대체 얼마짜리 구두인지 알기나 해. 큰 소리가 나자 누군가 무리를 이끌고 저벅저벅 절 향해 걸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목을 확 낚아챘어요. 난 이제 잘리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 팔찌. 실례가 안 된다면 팔찌 안쪽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네? 제 팔찌요? 왜 그러시죠? 이건 저희 엄마 유품인데요. 안쪽만 보여드리면 될까요? 자, 보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독일어로 이일리베티히 SH. 저 고향이 어디시죠? 어떻게 자라신 거죠? 집은 어디예요? 부모님은 누구시죠? 아,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회장실로 같이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될까요? 문비서, 이분 얼른 모시고 내 방으로 가자고. 와이프랑 우리 첫째 딸한테도 당장 연락해서 회사로 오라고 해. 얼른! 어리둥절한 저는 건물 맨 위층 넓디 넓은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실은 저 말고 짬밥이 좀 있는 다른 분이 청소를 도맡고 있었기에 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규모와 화려한 디자인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당장 유전자 검사 좀 해보면 안 될까요? 3살 때 잃어버린 내 딸인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 팔찌 우리 부부가 독일 유학 때 막내딸을 낳은 직후 기념으로 제작한 거거든요. 세상에 하나뿐인 팔찌랍니다. 분명 아가씨가 내 딸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랑 붕어빵이네요. 제가 모든 절차와 비용은 알아서 지불할 테니 당장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녀 2분이 뛰쳐 들어왔어요. 세희야, 세희가 맞는 것 같아요, 여보. 세상에, 나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네. 아휴,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우리 아가. 그분들이 울기 시작하자 저도 덩달아 울음이 나더군요. 그 길로 저와 그분들은 모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몇 주 후 결과를 확인하니 친자로 뜨더군요. 우리 세 쌍둥이까지 모두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궁궐 같은 부모님이 집으로 향했죠. 친히 기사 딸린 벤츠까지 보내주셔서 편하게 타고 왔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더군요. 와, 엄마, 나 이런 집 TV에서만 봤는데 여기가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이란 말이지? 짱 좋다. 모두들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대문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세희야, 내 새끼야, 어서 오렴. 아, 우리 손주들이구나. 아휴, 잘생긴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한번 안아보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외할머니가 숨이 붙어있는 한 너희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유학 보내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알았지? 세희야, 네 언니도 결혼해서 미국에서 터잡고 잘 살고 있어.
큰사위네 집안이 미국에서 IT 기업을 크게 해서 그쪽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기에 우리 회사는 너와 우리 새 쌍둥이 손주들이 물려받아서 쭉 이어가야 할 것 같아. 우선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도 하고 미래 계획을 해보면 어떻겠니? 저야 다 감사하죠, 어머니 아버지. 꿈만 같아요. 우리 새 쌍둥이 뜻까지 걷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께서 저한테 왜 미안해 하셨는지 굿할 때 무당이 저희 엄마가 신병 든 것을 애기 데려온 벌이라고 말했는지 이제서야 다 이해가 되더군요. 진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가족여행을 갔다가 3살 박이 막내딸인 절 해변에서 잃어버리셨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해외 입양아까지 다 뒤지셨지만 결국 절 못 찾았다고 하네요. 아마 절 키워주신 부모님께서는 깊숙한 시골로 미아가 되어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저를 친자식 이상으로 잘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길러준 부모님께서 미아였던 절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제 인생은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니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무 원망 없어요. 아참, 절 못살게 굴던 그 과장님은 회사 이사님의 조치하에 지방으로 발령받게 되었고 결국 퇴사했다고 하네요. 살짝 고소하더군요. 그리고 건너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편이 췌장암에 걸렸지만 원형어선을 타느라 확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3달 전에 사망했다고 하네요. 시부모들께서도 그 전에 돌아가셨고요. 부고를 늦게 들어서 새 쌍둥이들과는 그분들의 납골당에 가서 명복을 빌었죠. 살아생전엔 미웠어도 우리 새 쌍둥이들과 핏줄로 연결된 사람들이니까요. 저희 친부모님들께선 제일 먼저 새 쌍둥이들의 지문을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게 하셨어요. 다시는 저와 같이 미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전 아이들과 함께 친부모님 댁에서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무려 8분이나 계시는 대궐 같은 집이거든요. 이곳에서 검정고시 공부도 하며 만학도의 열의를 불태우고 있어요. 검정고시만 마치면 아이들과 함께 유학을 가라고 하시네요. 얼떨떨하고 낯설긴 하지만 전과는 다른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살겠습니다. 많은 행운이 한꺼번에 찾아온 만큼 저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사회의 봉사도 많이 하며 살게요. 지금까지 저의 반전 인생 스토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좋은 기적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